검푸른 밤하늘을 찢어밟힐 듯한 번개가 내리꽂히며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기와 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부어댔고 낡은 사랑채의 문풍지는 비명 같은 파열음을 내며 세차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소란스러운 천둥 소리조차 삼키지 못한 것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늙은 가장의 거친 숨소리와 그 곁을 지키던 며느리의 억눌린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명희라 소문난 의원이 혀를 차며 약보따리를 주섬주섬 챙겨 일어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매달리는 여인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집터의 기운이 다하여 더는 생명을 붙들어 맬 수 없다는 의술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지요. 흙탕물에 무릎이 젖는 줄도 모르고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던 여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만이 그녀의 절망 섞인 눈동자를 찰나의 순간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가문에 어떤 비극이 서려있기에 하늘마저 이토록 무심하게 등을 돌린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 참담한 밤이 찾아오기 전 안동권 씨 가문의 담장이 아직은 위태롭게나마 서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래 안동권 씨 가문은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양반가였습니다. 그러나 권세와 영화라는 것은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요? 대를 거듭할수록 가세는 눈 녹듯이 기울어갔고 지금의 주인인 권 노인에 대해 이르러서는 그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헐 좋은 명분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콧가는 쥐들이 드나들다 발길을 끊을 만큼 텅 비어버린 지 오래였고 드넓은 기와집 곳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짜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쓸쓸하고 적막한 코택에 유일하게 온기를 불어넣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맏며느리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착한 바보라 불리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해진 무명 저고리를 기워 입으면서도 정작 귀한 것이 생기면 시부모와 남편의 몫으로 먼저 남겨두고 자신은 누룽지 긁은 물로 줄임배를 채우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옥분의 흉을 보듯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제 몸 챙길 줄 모르고 시댁 귀신이 다 되었다며 혀를 차면서도 그 눈빛에는 옥분의 지극정성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기침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 거친 손으로 밤새 등을 쓸어내리며 차마 잠들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단순히 배를 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기운마저 갉아먹는 법입니다. 집안의 기둥인 권 노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도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그해 겨울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장기침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권 노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한번 시작된 기침은 피를 토해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는 시아버지를 보며 옥분은 자신의 살을 떼어내서라도 병을 낫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글 읽는 선비라는 체면 때문에 밭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랑방에 앉아 근심 가득한 얼굴로 책장을 넘기거나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을 내쉬는 것뿐이었지요. 결국 집안을 건사하고 병구안을 도맡는 것은 오롯이 옥분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심리 밖 산자락을 뒤져 약초를 캤습니다. 도라지며 더덕이며 폐에 좋다는 것이라면 가시덤불에 종아리가 긁히는 줄도 모르고 찾아 헤맸습니다. 장날이면 삭바느질로 모은 푼돈을 털어 약재상에게 사정하고 또 사정하여 귀한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이런 경우를 투고하는 말일까요? 옥분의 눈물겨운 정성에도 불구하고 권 노인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옥분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씨를 살리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때 열려진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서성이는 남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해 퀭한 눈을 하고서도 아픈 아비의 약값을 걱정하며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분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오던 옥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쥐어주신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혈육의 정이자 유일한 패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옥분의 쪽진 머리에는 옥비녀 대신 깎아 만든 나무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전당포 주인의 멸시 어린 눈빛을 견디며 받아낸 돈은 고스란히 용하다는 의원을 모시는 데 쓰였습니다. 의원은 권 노인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맥이 끊어질 듯 미약하나 병의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병이 아니라 집의 병이 사람을 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땅의 기운이 쇠하여 음습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니 양기가 부족한 노인이 버티기 힘들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정성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권 노인은 며느리를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이 옥분의 손등 위에서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그만 자신을 놓고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라도 건사하라며 힘겹게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며느리 고생시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시아버지의 눈물 고인 눈을 보며 옥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반드시 아버님을 일으켜 세워 예전처럼 웃음꽃 피는 집안을 만들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옥분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가혹하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늦가을이 되자 권 노인은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겨워했습니다. 마을에는 권 진사댁 어른이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빚쟁이들은 냄새를 맡고 찾아와 닫힌 대문을 두드려댔고 그나마 남아있던 세간살이들마저 하나둘씩 헐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곰팡내와 섞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무렵 옥부는 매일 밤 잠든 식구들 몰래 뒷마당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님이든 땅을 지키는 지신이든 제발 굽어 살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무릎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그녀의 기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아니면 그 간절함이 너무나 애처로워 귀신조차 발을 멈춘 것일까요? 마을의 늙은 무당 하나가 지나가다 옥분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집은 다 죽은 나무와 같아서 물을 줘도 소용없네. 뿌리를 옮기지 않고서는 새 잎이 돋을 수 없어. 무당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옥분의 뇌리에는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뿌리를 옮긴다. 그것은 곧 털을 옮기거나 묘를 잘 써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먹을 끼니도 없는 형편의 이사는 언감생심이여 살아있는 시아버지를 두고 묘자리를 보러 다닌다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라 여겨졌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무당의 말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입부에서 보았듯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셔왔던 옆 마을 의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떠나버린 것입니다. 의원이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옥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마치 톱질 소리처럼 거치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들려왔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의 불씨 앞에서 옥부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에 무당의 말이 다시금 맴돌았습니다. 뿌리를 옮겨야 산다.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산신령이 길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옥부는 진흙탕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젖은 치맛자락이 다리에 휘감겨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공포와 슬픔 대신 어떤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쌀을 탈탈 털어 흰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지키는 주인에게 바칠 제물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근심스레 그녀를 불렀지만 옥부는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갓 쪄낸 떡과 맑은 물 한 그릇을 소반에 받쳐 들고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뒷산, 험하기로 소문난 천마산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낮에도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꺼리는 곳이었지만 지금 옥분에게 두려움이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살리고 가문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설령 귀신에게 홀려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는 각오였습니다. 산길은 험난했습니다. 미끄러운 지늘길에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며 옥분의 고운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발은 가시덤불에 찢겨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반 위에 정화수가 쏟아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기어이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성황당 앞에 다다랐습니다.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들며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기괴한 형상의 바위들이 옥분을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옥분은 성황당 앞 납작한 바위 위에 재물을 올리고 꿇어앉았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등을 때렸지만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부디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시고 이 집안의 맥을 이어주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핏소리에 묻혀 희미했으나 그 속에 담긴 한 맺힌 절규는 산천을 울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무아지경 속에서 기도를 올리던 옥분의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핏소리마저 멀어지는 듯한 몽롱함 속에서 그녀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꽃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경계에서 옥부는 홀린 듯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동 권씨 가문에 시들어가는 뿌리를 다시 살려낼 유일한 희망, 그러나 그 대가로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잉태하게 될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옥분의 젖은 어깨 위로 서늘한 바람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녀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여 내려온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가문의 흥망성쇠를 가를, 그리고 한 여인의 슬픈 운명을 결정지을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했을 때 그곳에는 인간의 것이라 볼 수 없는 기이한 기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은 이미 땅을 파고들어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의 기운이 쇠락해가는 것을 채촉하는 진홍곡처럼 들려왔지요. 안동 권씨 가문의 사랑채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는데 오직 가쁜 숨을 몰아쉬는 권 노인의 거친 호흡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위태롭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옥부는 헬쑥해진 얼굴로 시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으나 이미 의원조차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친 마당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차갑게 식어가는 노인의 손발을 주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당의 고인 빗물 위로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것을 바라보던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약재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대로 아버님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문득 며칠 전 지나가던 노승이 혀를 차며 흘리듯 던졌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집안의 맥이 끊기지 않으려면 하늘이 감동할 만한 정성이 닿아야 하며 산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명약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였죠. 옥부는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이었으나 옥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자리한 산신당이었습니다. 핏줄기는 사정없이 옥분의 가녀린 어깨를 때렸고 진흙탕으로 변한 산길은 한 걸음 떼기도 힘들 만큼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이고 발을 헛디뎌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옥분은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산을 올랐습니다. 찢겨나간 치맛자락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고 칩씨는 벗겨져 맨발이 돌부리에 채였으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시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지요. 한참을 헤매어 도착한 산신당은 비바람을 피해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옥부는 젖은 옷을 추스를 새도 없이 차가운 바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지고 온 정화수 한 그릇을 떨리는 손으로 올린 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치시기듯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그녀의 이마가 깨져 붉은 선혈이 바위 틈으로 흘러내려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대지를 찢을 듯 울부짖었으나 옥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염원은 그 빗소리를 뚫고 산의 심장부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탈진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옥분의 귓가로 빗소리가 점차 아득해지더니 주위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동굴 안을 감싸던 차가운 습기는 사라지고 대신 그윽한 소량기와 함께 알 수 없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려 애썼지만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안쪽 깊은 어둠 속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의 형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연못처럼 검푸르고 수염은 마치 폭포수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으니 옥부는 본능적으로 그가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임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엎드려 있는 옥분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동굴 벽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서늘하게 들려왔지요. 내 정성이 갸륵하여 내가 잠을 설쳤구나. 인간의 수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는 거스르려 하느냐. 이미 다한 목숨을 붙잡으려는 것은 순리를 거역하는 일이다. 옥부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피를 토하듯 흡수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어린 자식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라며 제발 가문을 일으킬 방도를 일러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고 그 애절함은 산신령의 굳게 닫힌 마음마저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옥분의 눈앞에 기이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빗물에 잠겨있던 산새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굽이치는 산맥이 마치 용이 몸을 비틀어 내려오는 듯했고 그 끝자락에 묘하게 생긴 땅 한 곳이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형세였는데 놀랍게도 그 형상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한 송이 연꽃과 같았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저 터는 연화부수형이라 불리는 천하의 명당이다. 연꽃이 물 위에 고고하게 떠있으니 조상을 저곳에 모시면 자손은 과거에 급제하고 집안에는 재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한층 엄중해졌습니다. 옥부는 홀린 듯 그 아름다운 땅의 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안개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운을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산신령의 말은 옥분의 가슴을 서늘하게 식혔습니다. 연꽃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법이다. 저 터가 명당으로서 발복하려면 끊임없이 물을 대주어야 한다. 허나 저곳의 물은 빗물이나 강물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명수, 즉 사람의 기운을 빨아먹어야만 저 연꽃이 시들지 않고 떠있을 수 있느니라. 내가 저곳에 시아버지를 모신다면 가문은 불처럼 일어날 것이나 그 대가로 가장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산신령의 눈빛이 옥분의 눈동자를 꿰뚫을 듯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운명을 건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맑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이는 바로 너다. 내가 저 땅의 거름이 되어야 한다. 내 수명을 깎아 연못에 물을 채워야만 너의 시아버지가 편히 눕고 자손들이 영화를 누릴 수 있다. 내 남은 명주를 바치겠느냐? 옥분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직 30도 채 되지 않은 나이, 커가는 자식들의 얼굴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굶주림에 지쳐 잠든 아이들의 퀭한 눈동자와 병석에서 고통받는 시아버지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서글픈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어르신, 제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제 목숨 하나로 가문이 살고 자식들이 배를 골지 않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제 뼈를 깎고 피를 말려서라도 저 연꽃을 띄우겠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거두어 주시고 제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소서.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숭고한 희생의 선택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옥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언뜻 연민의 빛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련하고도 독한 여인이로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 그 소원을 들어주마. 허나 명심해라. 연꽃이 만개할수록 너의 생명은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사그라들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원망은 하지 마라. 산신령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굴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옥분의 가슴속에 대못을 박는 듯한 묵직한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환영 속에 연꽃이 붉은 빛을 띠며 옥분의 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전신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아득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옥분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쳐 있었고 동굴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옥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생생했고 무엇보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듯한 기묘한 감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언제 쥐어졌는지 모를 물기를 머금은 흙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분은 피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개인 산자락 아래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는데 그 안개 사이로 산신령이 보여주었던 그 땅, 바로 연화부수형의 명당 자리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평범한 산비탈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운명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자락을 끌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기이할 만큼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에 닭 우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옥분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하듯 새벽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밤새 사경을 헤매던 시아버지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물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기뻐하며 옥분을 맞이했지만 옥분은 말없이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가문의 시간과 반대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안의 활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옥분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세는 잠시 호전된 듯 보였으나 그것은 꺼지기 직전의 불꽃처럼 마지막 기운을 모으는 것임을 옥분은 직감했지요. 산신령이 일러준 그 땅으로 아버님을 모셔야만 비로소 약속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분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지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핏기가 가신 손목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솥단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마치 자신의 생명력처럼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밤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스스로 썩어가는 걸음이 되기로 한 며느리의 비극적인 서약은 그렇게 새벽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방 쪽을 향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이별과 그 뒤에 이어질 자신의 은밀한 죽음을 예감하며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젖은 흙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생명을 품은 흙의 향기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무덤의 향기이기도 했습니다. 옥분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직접 굴리기 위해 시아버지의 방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밤하늘을 찢어발기던 그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건시 집안의 사랑채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던 건 노인의 가슴이 더는 오르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노인의 눈동자는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소리는 되지 못하고 바스라졌습니다. 그 곁을 지키던 옥분은 식어가는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빗줄기는 그쳤으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망자가 남긴 회한처럼 뚝뚝 소리를 내며 마당에 흙을 적시고 있었지요.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산신령과 맺은 가혹한 약조가 비로소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콕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하여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냈다는 자책감에 남편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어린 자식들도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보다는 두려움과 결기로 단단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을 치르는 내내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도 장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눈빛이 매섭게 돌변하곤 했습니다. 장례 준비가 한창일 때 마을의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권 노인을 모실 자리를 두고 갑론을 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좋은 명당을 구하기는커녕 뒷산 양지 바른 곳에 겨우 자리를 마련하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옥분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곳, 산신령이 점지해준 산자락 끝 연못이 내려다보이는 땅을 지목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옥분이 가리킨 곳을 둘러보더니 기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땅 밑으로 물길이 지나가는 습한 곳이라 시신을 모시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지요. 직원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자칫하면 시신이 물에 잠겼었고 그 화가 자손들에게까지 미쳐 집안이 풍비박산날 흉지 중에 흉지라고 경고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땅에 조상을 모시는 법은 없다며 그는 맷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남편과 친척들도 직원의 말에 동요하며 옥분을 만류했습니다. 며느리가 슬픔에 잠겨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라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옥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고 말수 적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시아버지가 생전에 물을 좋아하셨고 꿈에 나타나 그곳에 눕고 싶다 하셨다는 거짓말까지 보태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더는 반대할 수 없는 기묘한 위압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은 결국 고개를 내저으며 뒤실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지팡이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권 노인의 장지는 산신령이 일러준 연화부수형, 물 위에 뜬 연꽃 형상의 끝터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만장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춤을 추었고 상두꾼들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산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옥분이 정한 맷자리에 도착하여 땅을 파내려 가자 지관의 예언대로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흙은 검고 질퍽하여 삽이 들어갈 때마다 쩍쩍 달라붙었고 깊이 파들어 갈수록 스며 나오는 물기가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물구덩이에 묻으려 한다며 혀를 찼지요. 남편조차 불안한 눈빛으로 옥분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흔들림 없이 하관을 지시했습니다. 관이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그 위로 젖은 흙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관 뚜껑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옥분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봉분이 완성되고 마지막 절을 올릴 때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뜩 흐려있던 하늘의 구름이 거짓말처럼 걷히더니 묘소 위로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묘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연못에서는 때 아닌 물 한 개가 피어올라 묘역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물 위에 뜬 연꽃이 피어나는 듯 신비롭고 몽환적이어서 수군대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고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관은 그제야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흉지가 아니라 물이 시신을 보호하고 기운을 푹 돋우는 천하의 명당 연화부수형이 틀림없다고 말이지요. 다만 그 명당이 발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물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옥분만이 그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이 채워져야 할지를 알고 있기에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를 지낸 뒤부터 권씨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본물이 터지듯 집안에 서려있던 어둡고 칙칙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몇 번이고 낙방하여 시리에 빠져있던 그는 장례를 치른 후 머리가 맑아지고 글이 눈에 쏙쏙 들어온다며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그의 눈빛은 총기로 번뜩였습니다. 이전에는 글 한 줄을 외우는데 며칠이 걸렸다면 이제는 책을 펼치면 물리가 트이고 문장이 살아서 춤을 추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 또한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텅 비어 거미줄만 무성하던 꽃간에는 누가 가져다 놓기라도 한 듯 쌀독이 바닥을 보이는 날이 없었습니다. 핏쟁이들이 들이닥쳐 횡포를 부리던 일도 사라졌습니다. 밭에 심은 작물들은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났고 기르던 가축들은 새끼를 숭숭 낳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맷자리를 잘 써서 조상의 음덕을 입은 것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옥분을 바보라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를 폭덩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장원 급제했다는 정갈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관리들이 말을 타고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문은 단숨에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권 노인의 이름은 효자 아들을 둔 덕망 높은 조상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남편은 옥분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인이 시아버님을 잘 모신 덕분이라고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옥분은 남편의 그 말에 빙그레 웃어주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이 일어설수록 남편의 관직이 높아질수록 옥분의 몸에서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된 장례를 치르느라 몸살이 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밤이면 식은땀이 흘러 이불을 적셨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는 심해졌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껴 속옷을 껴입어야 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핏기가 사라져 창백해졌고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몸 안의 수분이 어디론가 쉼없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녀는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옥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참지 못하고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손바닥에는 선명한 선혈이 묻어나왔습니다. 붉은 피는 그녀의 창백한 손 위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옥부는 황급히 핏자국을 씻어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길이 너울거리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웠는데 그 그림자마저도 힘없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워 계신 그 연화 부수형 명당,
물 위에 뜬 연꽃이 가라앉지 않고 화려하게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물이 바로 자신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명예가 높아지는 만큼 자신의 수명은 그 대가로 지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금요한 향하여 피단 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사랑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윤기가 흐르는 얼굴로 마당을 뛰어놀았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권씨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는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란스럽고 활기찬 풍경 속에서 옥부는 홀로 텐마루에 앉아 피 묻은 입술을 닦아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시리도록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끝터는 누군가의 희생을 양분 삼아 번영의 꽃을 피우는 자리였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몸이 텅 빈 껍데기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살이 깎여나가는 고통이 매일 밤 찾아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견뎌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병을 알면 그 행복이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져다주는 보약도 좋은 음식도 그녀의 몸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명부의 장부에 그녀의 수명이 지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옥분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옥분의 야윈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옥분은 그저 환절기라 기운이 없는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출세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아놓으면 이제 막 조정에 나아가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남편의 앞길에 누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옥부는 잠든 가족들 몰래 몸을 일으켰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를 끌다시피 하여 뒷산이 보이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멀리 시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산자락 위로 희미한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옥분을 향해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목숨이 다한 후에도 이 집안의 영화가 시들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찬 바람이 옥분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쿨럭일 때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고 하얀 소복 위로 검붉은 꽃송이들이 피어났습니다. 옥부는 핏물로 얼룩진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묘소 아래 연못에 피어난 연꽃의 색깔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빠져나갈수록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거듭하여 고관대작의 반열에 올랐고 집안의 꽃가는 집꽃도 지어도 모자랄 만큼 재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씨 집안은 하늘이 내린 복을 받았다. 하지만 그 복이 한 여인의 피와 살을 태워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밤마다 묘소 주변을 맴도는 부엉이만이 옥분의 흐느낌을 대신하여 울어줄 뿐이었습니다. 옥분의 눈가는 퀭하게 들어갔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시아버지를 그곳에 모신 지 어느덧 세 번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옥분의 호흡은 점점 더 얕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물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낙엽처럼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주듯 옥분의 고통도 덮어주기를 바라며 그녀는 힘겹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다시금 그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느냐? 옥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화려한 연꽃을 피우기 위해 진흙 속으로 기꺼이 가라앉는 걸음이 되기로 한 그녀의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어 구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따뜻했지만 옥분의 손끝에서는 이미 싸늘한 죽음의 냉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벼슬이 높아질수록 옥분의 수명은 촛농처럼 녹아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철저히 혼자서 가문의 번영 뒤편 그림자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안동 권씨 가문의 기와지붕 위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지를 연화부 수영 명당에 모신 지 불과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10년을 넘게 낙방을 거듭하며 가문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남편이 소가의 장원 급제했다는 정갈이 날아들었을 때 온 집안은 기쁨의 겨운 비명 대신 벅찬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다 돌아가신 건 노인의 묘를 잘 쓴 덕이라 입을 모았고 치관들의 우려 섞인 예언은 씻은 듯이 잊혔습니다.
콧간에는 햅쌀이 가만히째 쌓여 쥐가 다닐 틈조차 없게 되었고 문지방이 닳도록 하인들이 드나들며 가세는 날로 불어났지요. 마치 마른 논에 물이 차오르듯 가문의 영광은 거침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부흥의 그림자 속에서 며느리 옥부는 소리 없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재물이 쌓이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그녀의 생명력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된 시집살이와 시아버지의 간병으로 인한 피로라 여겼습니다. 남편이 금요환양하여 비단옷을 입고 대문을 들어서던 날, 옥부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돛돌 위로 내려서다 그만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창백한 안색을 보며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자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지만 옥부는 그저 웃으며 손을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약이 무효하며 천하의 명의가 온다 한들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산신령과의 약조를 이행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 되어서야 옥부는 참았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뱉어내면 하얀 무명천은 붉은 선혈로 얼룩졌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천을 황급히 아궁이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는 불길에 타들어가는 자신의 생명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연꽃이 물 위에 떠 있으려면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듯 가문이라는 거대한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이 거름이 되어 땅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하루가 다르게 푸석해졌고 풍성했던 머리숱은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는 소리와 아이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그녀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진통제였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어느덧 시아버지를 모신 지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권씨 가문은 인근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명문가로 우뚝 섰습니다. 남편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낭랑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옥분이 꿈꾸던 대로 이루어졌으나 정작 그 꿈을 빚어낸 도공인 그녀의 몸은 이제 깨지기 직전의 얇은 사기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30살의 젊은 안악이라기보다는 70 노파의 거죽을 쓴 유령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심장을 향해 기어오르는 감각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어린 남매를 불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졸린 눈을 비비며 달려온 아이들의 손을 잡은 옥분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먼 길을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잘 모시고 너희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당부의 겁을 집어먹고 울먹였습니다. 옥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꼭 할아버님이 계신 뒷산 연못가 언덕에 묻어다오. 훗날 그곳에 꽃이 피거든 그게 이 어미인 줄 알거라.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약속의 확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지만 옥분은 그 따스한 온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며 방 안의 풍경이 멀어졌고 귓가에는 산신령이 보여주었던 그날 밤의 빗소리만이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땅, 그곳으로 돌아가 영원히 가문을 바치는 물이 되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의지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옥부는 남편의 출세를 보지 못한 채 30도 안 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시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다가 기력이 쇠하여 요절한 것으로만 알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벼슬길에 오르는 기쁨도 잊은 채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으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살아야 하는 법이라 옥분의 유언대로 그녀를 시아버지 묘소 아래쪽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옥분이 묻힌 자리는 봉분이 낮아지고 차풀이 우거져 옛 모습을 잃어갔지만 권씨 가문은 해가 거듭될수록 번창하여 나라에서 으뜸가는 세도가가 되었습니다. 자손들 중에는 정승과 판서가 줄을 이었고 그들의 위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라 했습니다. 옥분의 희생은 가문의 전설 같은 예시하기로 희미해져 갔고 후손들은 그저 조상의 묘를 잘 쓴 덕의 복을 누린다며 매년 시제를 성대하게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례없는 가뭄이 조선 팔도를 덮쳤습니다. 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은 가을을 지나 겨울까지 이어졌고
산천 초목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강물조차 말라버려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는 흉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수분을 잃고 황폐해져 가던 그의 동짓딸 권씨 가문의 후손들은 성묘를 위해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먼지가 풀썩거리는 메마른 산길을 오르며 후손들은 혀를 찼습니다. 천하의 명당이라던 조상님 묘소 주변마저도 가뭄의 기세를 이기지 못해 누렇게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못의 물도 말라버려 진흙 바닥이 흉하게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권 노인의 묘소를 지나 며느리 옥분의 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집안의 어른 하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인가? 그의 말에 뒤따르던 자손들도 일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매캐한 흙먼지 냄새와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가 전부여야 할 산중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싱그럽고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여름 연못가에서나 맡을 수 있는 짙은 연꽃 향기였습니다. 의아함에 사로잡힌 일행이 홀린 듯 향기를 쫓아 발걸음을 재촉하자 그들의 눈앞에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산이 가뭄으로 붉게 타들어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옥분의 무덤 주변만은 딴 세상인 양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땅속에서 끊임없이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는 듯 무덤가의 흙은 촉촉하게 젖어 검은 윤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흙 사이로 계절을 잊은 이름 모를 푸른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자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말라버린 이 혹독한 가뭄 속에서 어떻게 이 묘소만은 물기를 머금고 생명을 피워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집안의 가장 연로한 어른이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 가문이 기울어가던 시절의 며느리 옥분이 남겼던 유언과 산신령의 신탁에 관한 오래된 소문이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 형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집안이 이토록 번성했는지, 어찌하여 형수님께서 그리 일찍 가셔야 했는지. 노인의 통곡 소리가 메마른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연화부수영, 물 위에 뜬 연꽃은 물이 없으면 시들어 죽는 법입니다. 가문이라는 연꽃을 띄우기 위해 옥분은 죽어서도 자신의 영혼을 녹여 마르지 않는 물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산신령에게 바친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마르지 않을 영혼의 눈물이었던 셈입니다. 후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비단옷과 먹고 있는 기름진 음식이 춥고 어두운 땅속에서 끊임없이 젖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피어난 것임을 말입니다. 자손들은 옥분의 묘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눈물이 옥분의 무덤 위로 떨어지자 주변을 감싸고 있던 연꽃 향기는 더욱 짙어져 온 산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권씨 가문의 사람들은 옥분의 묘를 시아버지의 묘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옥분의 묘 주변에는 늘 촉촉한 물기가 서려 있었고 한겨울에도 그윽한 연꽃 향기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가문을 위해 자신을 던진 며느리의 사랑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고 그 향기는 100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고 가문의 앞날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그 향기는 지금도 바람결에 실려 전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무정한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옥분이 30도 채 되지 않은 나이로 이승의 문턱을 넘은 지도 어느덧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권씨 가문은 천지개벽이라도 한 듯 달라져 있었지요. 옥분의 남편은 예조판서를 거쳐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그녀가 피를 토하며 길러낸 아들들 또한 장원급제하여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쓰러져가던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99칸의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섰고 꽃간에는 햅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재물이 넘쳐났으니 사람들은 입을 모아 권씨 집안이 잡은 연화부수영 명당의 기운이 발복하였다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일까요? 가문의 영광이 절정에 달했던 그해 겨울, 조선 팔도에는 전례 없는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겨울 가뭄은 여름 가뭄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한 법입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굳게 닫혀단 한 방울의 눈도 내리지 않았고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그 속살을 흉하게 드러냈습니다. 강물이 말라붙어 바닥에 자갈이 허연 뼈처럼 드러났고 산짐승들은 목이 말라 민가로 내려오다 말라 비틀어진 채 죽어가기 일쑤였지요. 권씨 가문의 사람들도 이 재앙 앞에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명당이라 한들 물 위에 뜬 연꽃 천국인 연화부수영 터에 물이 마른다면 그 기운 또한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어른이 된 옥분의 남편 권 대감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이 생명인 가문의 터전이 메말라가고 있으니 이는 조상님들이 노하신 것이라 여긴 권 대감은 자손들을 이끌고 선산으로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고 성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동짓달 초입 권씨 일가의 행렬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겹겹이 껴입은 자손들의 행색은 화려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목마다 바싹 마른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손짓처럼 흔들렸고 발밑에서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 시야를 가리는 험한 산길을 오르며 권 대감은 문득 30년 전 며느리 옥분이 이 산을 헤매며 명당을 찾던 그 절박했던 날들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가난에 찌들어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처지였으나 지금은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명문가가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 대감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산 중턱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명당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시아버지인 권 노인의 묘가 안치된 곳이자 가문의 중흥을 가져다준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묘소의 당도한 일행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풍수지리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할 묘소 아래 연못은 바닥까지 쩍 갈라져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고 묘를 감싸고 있던 잔디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다해버린 듯한 그 모습에 자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관들이 우려했던 대로 물 기운이 마르면 흉당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권 대감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아버지의 묘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문이 이대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과 탄식만이 흐르던 묘역 한쪽에서 막내 손자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래쪽을 보시라는 아이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긴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권 노인의 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 바로 며느리 옥분이 잠들어 있는 작은 무덤가였습니다. 그 주변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하얀 안개가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는데 그 안개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생명이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 대감과 자손들은 홀린 듯 옥분의 묘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차가운 겨울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훈훈하고 스며난 기운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고결하게 피어나는 연꽃의 향, 바로 그 청아하고도 그윽한 내음이 옥분의 무덤 주변에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산천 초목 속에서 오직 옥분의 무덤 주위에만 파릇파릇한 풀들이 돋아나 있었고 무덤 앞에 작은 웅덩이에는 어디서 솟아났는지 맑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 앞에서 권 대감은 30년 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그저 체한 것이라며 웃어 보이던 그 창백한 얼굴, 죽어가면서도 시아버지의 묘자리가 편안한지를 먼저 묻던 그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마음씨가 주마 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남겼던 유언, 뒷산 연못가 내 무덤에 꽃이 피거든 나인 줄 알라는 그 수수께끼 같던 말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권 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신령이 말했던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란 다름 아닌 옥분의 목숨이었음을 말입니다. 연화부수형 명당은 단순히 지형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양분 삼아 꽃을 피우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옥분은 자신의 수명을 깎아 가문의 뿌리를 적시는 물이 되기를 자처했고 죽어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메마른 땅에 자신의 영혼을 녹여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식들은 옥분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원급 제하여 조정의 높은 관직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아들들도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손자들도 이 숭고한 희생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메마른 대기를 가르고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남몰래 삼켰던 피가 이 집안을 일으킨 붉은 기둥이었고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가문의 논밭을 적신 생명수였음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식들의 통곡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권 대감은 옥분의 봉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다 가져갔구려.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갔어. 하며 오열하는 그의 손길에 닿은 무덤의 흙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마치 옥분이 살아생전 차가운 남편의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무덤 주변을 감싸던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꽃 향기는 점점 더 강렬해져 묘역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만큼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향기가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죽어가던 나무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한 여인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풍수지리가들은 물이 있어야 연꽃이 핀다고 했으나 옥부는 자신의 사랑으로 물 없는 곳에도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명당보다도 귀하고 값진 명당은 바로 희생으로 다져진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그 향기는 말없이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가족들은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씻긴 눈에 들어온 세상은 조금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뭄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옥분의 무덤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과 찰랑이는 무릉덩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뼈를 깎는 코통 위에 세워진 탑임을 잊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권 대감은 자손들에게 일렀습니다. 이 향기를, 이 눈물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우리 가문이 번성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너희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에 새기라고 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며느리 옥분의 무덤가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고 한겨울에도 은은한 연꽃 향기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씨 가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번성하였으나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길 때면 그들은 가장 먼저 화려한 사당이 아닌 옥분의 소박한 무덤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맡으며 자신들의 근본을 되돌아보고 겸허한 마음을 되찾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건 대감도 그 아들들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연화부수형 명당에 얽힌 며느리의 슬픈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동 어느 산자락 비가 오지 않아 세상이 메말라 갈 때면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그윽한 연꽃 향기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저릿해지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스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요. 그것은 아마도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는 옥분에 마르지 않는 눈물이 피어낸 영혼의 향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옥분의 연꽃은 눈물 위에서 피어나 영원히 치지 않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바친 수명은 가문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별처럼 오늘날까지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